구독 좀 해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8일 교육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1월 18일 일요일,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러 온 최한나 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통일신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통일신라 뭐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눠가지고 통일신라의 흥망성쇠, 통일신라 뭐 왕권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그리고 뭐 진골귀족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뭐 집사부의 시중이 높았을 때는 상대등이 낮아지고, 뭐 그런 통일신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통일신라 배우면 우리가 발해도 배워야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남북국이라고 지칭하면서 발해국이라고 해서 발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통일신라를 배웁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남한 쪽이기 때문에 통일신라에 대한 유물이나 통일신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통일신라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통일신라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발해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발해사에 관련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왜냐면 발해 땅덩어리는 북한과 중국 쪽이잖아요. 뭐 북한도 있지만 거의 저 요동반도부터 해서 거의 뭐 중국 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해사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우리가 발견되지 않은 무궁무진한, 우리가 새로운 유물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신세계라는 거. 그래서 발해사는 정말 더욱더 연구가 앞으로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교과서적인 남아있는 발해사 부분을 오늘 저와 함께 중요한 부분을 딱딱 집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발해 시대 개관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이제 국사 수업을 하기 전에 그 시대 개관, 시대개관이라는 거는 이제 왕별로 흐름을 먼저 파악하자는 거죠. 발해 시대개관. 자, 먼저 7세기, 8세기, 9세기, 그리고 10세기. 10세기 부분이 제 머리로 가려지는군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칠판이 좀 당길게요. 이 정도로. 그리고 제가 여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비켜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7세기부터 7세기 고왕, 그리고 무왕, 8세기 때 두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촘촘히 쓸게요. 고왕, 무왕, 그리고 8세기 때 문왕, 그리고 9세기 때 가장 전성기, 그리고 가장 전성기 선왕, 전성기 선왕. 그리고 10세기 때 결국 멸망하게 되죠. 10세기 때는 그냥 왕 이름은 없고 그걸로 쓸게요. 왕 이름으로 그냥 무슨 왕이다 말고 그냥 왕 이름으로 대인선 때 망했거든요. 대인선. 대인선. 이게 대시거든요. 고왕은요.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발해를 세운 사람 대조영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대조영. 그리고 무왕은 대흠무였고요. 그리고 문왕은 자, 문왕은 잘못 썼다. 대무예. 미안해요. 잠깐만. 자, 무왕이 대무예죠. 대무예. 근데 무왕이 실제로도 무예에 능했거든요. 그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무왕은 좀 싸우고 막 그런 쪽으로 잘했다. 대무예. 무예에 충실했다. 이제 문왕이 대흠무. 그리고 대인수. 대인수. 그리고 10세기 이상은 대인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고왕부터 살펴봅시다. 펜 색깔 바꿔서. 자, 보시면요. 고왕은 대조영입니다. 대조영. 발해를 건국을 했죠. 발해 건국 연도가요.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뒤 딱 30년 뒤에 발해가 이제 건국이 됩니다. 고구려 멸망이 668년인데요. 바로 30년 뒤니까 바로 698년에 발해가 건국이 돼요. 698년에 발해가 건국이 되는데 발해가 고구려를 이었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발해의 이 민족 구성을 보시면요. 얼마 되지 않은 고구려인이 지배층이었고, 그러니까 높은 관직을 고구려인이 차지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다수의 말갈인, 거의 80%의 말갈인이 피지배층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대조영이 소수의 고구려인의 말가린들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발해를 건국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표에서 보시면 고구려가 지배층이고 그리고 피지배층이 말가린이라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부분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고왕은 그 정도 그냥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 그리고 이 지배층과 피지배층, 고구려가 지배층이고 말가린이 피지배층이다. 요 정도로 이렇게 건국했다는 부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왕으로 넘어가면 무왕은 무자잖아요. 무력적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무에 능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좋고요. 자, 말갈족이요. 말갈족이 솔직히 이제 말갈족이 나중에는 이제 좀 여진족 뭐 이런 식으로도 이어집니다. 거란족하고는 다르고. 자, 무왕은 무에 능했다. 무왕은 좀 되게 공격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당을 공격했어요. 당을 공격했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했냐면 장문유의 산둥지방 상둔지방을 공격할 정도로 당을 먼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무왕 때는 좀 일단 나라 초기에 주변하고 그렇게 친선하지 않고 좀 이렇게 당나라랑도 사이가 안 좋아. 왜 안 좋았겠어?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럼 누구랑도 사이가 안 좋았을까? 신라랑도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이때 발해는 신라랑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외와 친선하고 누구와 사이가 안 좋았나? 당과 신라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무왕은 당을 공격했다는 그 부분과 이 외교 부분이 이랬다는 거, 요 정도 꼭 알아주시면 좋아요. 장문유가 산동반도를 공격할 정도로 당을 공격했고 돌궐과 외와 친선하고 당과 신라랑 부딪혔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문왕으로 넘어갑시다. 문왕은 문자가 들어가죠. 왠지 문화가 융성했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연관을 지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왕은 문화를 융성시켰다. 문화 같은 경우에는 당을 공격하다가 당과 친선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자 하면서 이때 당과 친선하면서 좀 문화라던가 이런 각종 체제가 정비돼요. 뒷부분에서 이 다음에 배울 부분이지만 삼성육부제를 당나라로부터 받아들여서 약간 발해 스타일로 이제 삼성육부제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국자감 같은 뭐 주자감 같은 경우도 만들고 교육기관도 만들고 유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왕 때는 당과 이렇게 친선하면서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점점점 조금 문화가 융성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왕 때는 요것도 중요합니다. 당과도 친선하면서 신라하고도 이제 옛일은 이제 묻어두고 우리 교류할 건 교류하자 이런 식으로 신라와 근데 이때도 신라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때 발해가 막 신라랑 경쟁하면서 당나라의 그런 그런 유학생들이 이렇게 시험 볼 수 있는 빈곤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빈곤과에 이 신라랑 발해 그 유생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했어요. 막 급제를 신라 사람이 급제를 했단 말이 아니야. 우리 당나라의 발해 사람이 급제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막 누가 장원급제하는지 좀 경쟁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당나라에 무슨 참석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발해가 먼저 위로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신라랑 은근한 경쟁은 있었고요. 어쨌든 신라와 교류는 했습니다. 신라와 교류를 했다는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문왕 때 이루어져요. 8세기 문왕 때 신라와 교류했다는 걸 알려주는 그 길이 있다. 신라도가 존재한다. 그래서 신라와 교류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무왕에서 문왕으로 넘어가면 약간 외교가 달라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왕은 무력적이다. 그래서 당을 공격하고 그리고 당과 신라랑 사이가 안 좋아.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쵸? 그리고 돌궐과 외와 친선했다는 그런 부분. 자, 그 다음에 문왕은요. 당과 어느 정도 좀 교류를 하면서 문화를 받아들여요. 삼성육부제라던가 뭐 당의 문물 중에서 이제 이런 주자감이라고 해서 이런 국자감도 있잖아요. 우리 고려 때 그런 것처럼 교육기관도 이제 받아들이고 신라와도 교류를 점차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라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왕으로 넘어갈게요. 자, 선왕은 전성기예요. 선왕 전성기 기억해 주세요. 선왕은 별표. 자, 선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고 영토, 발해 전성기입니다. 발해 전성기로 이때 우리가 발해를 뭐라고 불렀죠? 네 글자로? 제가 지금 공무원국사로 쓰는 교재가 해동국사잖아요. 해동성국이라고.
해동성국은 무슨 의미입니까? 해동성국. 동쪽 바다에 융성한 국가,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저 동쪽 바다에 정말 융성한 국가, 이때 솔직히 통일신라에 비해서는 발해가 오히려 더 전성기일 정도로 영토 부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문화 부분이라던가 엄청 앞서갔다는 거죠.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때 영토가 요동지방까지 진출했다. 그래서 이때 최대 영토여서 발해 최대 영토. 발해 최대 영토였고 가장 전성기였다라는 거죠. 선왕 때 가장 전성기입니다. 몇 세기? 9세기 선왕 때요. 그래서 이때 발해 그 행정구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5경 15부 62주.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딱 봤을 때 5개의 작은 수도에다가 15부에다가 그리고 짜잘한 그런 막 전라도 경상도 밑에 있는 읍이라고 생각하면 돼. 읍 정도가 막 62개나 있었다. 이런 식으로 5경 15부 62주 영토가 정말 넓었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파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왕은 발해 전성기다. 해동성국이라 불렀고 요동지방까지 차지해가지고 이따 발해 지도 그릴 거거든요. 그때 한 번 더 파악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인선 때 우울하게 왕의 이름까지 왕까지 오르지도 못하고 멸망한 이 시기에는 왜 10세기 때 멸망을 하게 됐느냐. 자, 멸망한 이 연도는요 92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926년에 멸망하게 된 건 바로 거란족 때문이다. 근데 거란족이 이때 힘을 키우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때 중국이 5대 10국이었어요. 중국은 이때 5호 16국, 5대 10국으로 분열기였고 거기다가 신라는 이때 거의 막판에 막 신라 기억나시죠? 신라에 막 진골귀족들이 막 해공황 이후에 막 무열한 게 단절되고 진골귀족이 서로 왁이 되겠다가 싸우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그리고 막 농민봉기 일어났던 거 우리 저번에 배웠었잖아요. 원종과 애노에나 막 일어나고 막 그래요. 자연재해도 일어났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는 후삼국이 막 나타나고 후삼국 분열기예요. 이런 와중에 거란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거란에게 결국에는 우리가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도 연도 썼지만 926년에 10세기에 결국 대인선 때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발해는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발해는 사실 근데 우리가 더 많은 뭐 중간중간 왕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막 이야기들이나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자료도 많이 부족하고 발해사는 요 정도만 파악하셔도 충분히 뭐 한국사 자격증이라던가 뭐 공무원 준비라던가 요거는 기본 핵심이라는 거. 요 정도는 파악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자, 고왕 대조영 때 발해를 건국했고 고구려인이 지배층이었다는 거. 그리고 말가래는 피지배층이었다는 거. 이것이 이제 고구려 계승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거고요. 자, 무왕은 무력적이었다. 무예가 능했다. 대무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 당을 공격했다. 장문유가 산동반도까지 공격을 할 정도로 당하고 사이가 나빴어. 그래서 돌궐과 외와 손을 잡고 당과 신라와 적대적이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외교가 적대적이었어. 8세기 초까지만 해도. 근데 8세기 말로 가서 문왕 때는 문화를 융성시키기 위해서 당과 친선했고 삼성육부 체제라던가 이런 주자감이라던가를 설치를 하고요. 신라와 교류했던 신라도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신라도 위치 지도로 있다가 이거 지우고 다시 그릴 거예요. 자, 선왕은 발해 전성기입니다. 해동성국이라고. 해동성국 나오면 9세기 선왕. 9세기 선왕이다 기억해 주시고 최고 영토로 최대 영토로 요동지방까지 진출했고 5경 15부 62주까지 영토를 정리했다. 자, 그리고 결국 10세기 때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인 발해 시대계관이니까 흐름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분이니까 녹화를 연호 부분도 알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이제 수능 국사 정도고 우리가 공무원 국사를 준비를 하신다면 연호 정도까지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호를 썼다는 부분은요. 중국과 대등하다. 우리도 하나의 나라로서 강성한 국가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연호라는 건. 연호라는 건 뭔가 중국과
대등함. 우리도 중국에게 견줄 만큼 대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또한 왕권의 강대함. 왕권이 강하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연호라는 거. 그러니까 그 왕의 해, 뭐 고왕의 해는 연호가 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를 다시 쓴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고왕 같은 경우에는 연호를 천통이라고 썼었어요. 천통. 그리고 무왕 때는 인안이라고 썼습니다. 인안. 인안. 그 다음에 그리고 문왕 때는 대흥이라고 썼고요. 대흥. 그리고 건왕 때는 선왕 때는 건흥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천통, 인안, 대흥, 건흥 이런 식으로 고왕, 무왕, 문왕, 선왕 때 연호를 썼다라는 거. 뭐 멸망했던 대인선 때 쓰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연호도 있었더라는 거. 제가 기출문제 본 바로는 한국사 자격증 7급 정도였나? 거기에 이 인안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연호 정도도 외워두시면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천통, 인안, 대응, 건응 적어두시고 연호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지도 부분을 좀 파악하고 넘어갈게요. 지도 부분 보고 잠시만요. 여기서 녹화 잠시 끊고 지도 이어가겠습니다.